우리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가다판이라는 곳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셨기에 할머니와 장남이었던 아버지가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그 시절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많아서 어렵게 졸업을 했고 그때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20살이 될 무렵 아버지 친구가 건설 공장 현장 쪽이 벌이가 더 괜찮다는 말을 하며 같이 가자고 했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한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하러 나갈 준비를 하느라 바쁘셨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제가 졸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나가냐며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러는 저에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얼른 더 자. 그래야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 라며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빠, 이렇게 일찍 나가면 언제 들어와? 어제도 늦게 들어왔잖아. 안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태환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도 안 힘들어. 아빠는 잠 안 자고 밥 안 먹어도 안 힘들어. 라며 아버지가 다시 활짝 웃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자신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덕분에 작은아빠랑 고모들은 다들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했고 거기다 작은아빠는 대학까지 나왔다며 그저 큰 소리로 껄껄 웃는 그런 분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오빠와 저는 공부를 잘했고 특히나 오빠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아버지만큼이나 오빠도 참 성실했는데 그 비싼 학원 한 번 다니지 않은 채 혼자 공부를 했어요. 거기다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제 공부도 봐줄 정도로 참 대단했어요. 가끔 아버지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사 현장을 갈 때도 있었는데 떠나기 전 아버지는 오빠를 앉혀놓고는 너는 이 아버지 대신인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동안 엄마랑 동생 잘 챙기거라 라는 말을 잊지 않고 했었는데 아마도 아버지의 그러한 말들이 오빠의 머릿속에 새겨져 버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빠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는 했어요. 하지만 오빠도 저도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먹먹하고는 했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혹시나 그런 사고가 나서 집에 못 돌아온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걱정들을 하셨으리라 우리는 감히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해 볼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을 건설 노동자로 성실히 사셨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우리 남매는 반듯하게 잘 컸습니다. 항상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던 오빠는 그렇게 합격하기 힘들다던 경찰대학에 합격했고 그 뒤 경찰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은 살면서 아버지가 건설 현장 노동자인 것에 대해 창피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사람들 시선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달랐는데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했기에 선생님들이 저를 워낙 예뻐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그냥 말끔하게 생겨서 그랬는지 제가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셔? 의사나 교수나 뭐 그런 분이시지? 선생님이 그런 거 잘 맞추거든.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고 건설 현장? 아, 너네 집 건설업 하시는구나. 아닌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하세요. 그냥 성실한 노동자신데 라며 제가 해맑게 웃었는데요. 그런 말에 건설 노동자? 그러니까 그냥 막노동? 그것만 하는 거니? 라며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네, 맞아요. 공사장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일하세요. 라고 제가 대답했는데요. 그 뒤부터는 저를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가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쌀쌀맞게 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여기저기 인상을 쓰면서 제 험담을 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해 저의 학교 생활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 저는 두 번 다시 우리 아버지가 건설 현장 노동자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혹시나 누군가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보기라도 하면 건설업에서 일한다는 말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다들 와, 직책이 꽤 높으신 분인가 보구나 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웃어버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지만, 그러고 나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고, 대학을 다니던 어느 날은 대학 친구들과 거리를 걷다가 정말 우연찮게 아버지와 마주쳤지만,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듯이 웃으며 다가온 아버지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온 적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제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밥 안 먹었지? 밥 먹자 라는 말을 할 뿐이었고요.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제 행동은 변하지 않았고, 저는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가 창피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할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 부모님 집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장이라는 자부심이 컸던지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를 보며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신다고 하던데 맞니? 라며 물었는데, 제 기분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집하고 너희 집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는 뉘앙스로 들렸지만 저는 그저 모른 척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곳을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를 하면서 남자친구 엄마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우리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한참 되었죠. 그곳에서 나름 잔뼈가 굵습니다. 아마도 농담식으로 말했는데 그런 아버지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 아버지가 꽤 큰 대기업이랑 거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자랑하기 바빴는데요. 그러다가는 결국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잘 알겠지만 우리가 많이 양보한 겁니다. 사실 공사장 떠도는 근로자와 사돈이 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는 겁니다. 라는 말까지 하고야 말았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우리 오빠의 얼굴이 심각하게 바뀌어 있었는데, 순간 오빠가 들고 있던 물컵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룸 안에 있던 양쪽 가족들 모두가 놀라서 오빠를 바라봤고, 그러게요. 그쪽 집안과 우리 집안이 사돈이 되긴 힘들겠네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과 수준이 맞지가 않네요. 라며 오빠가 옆에 있던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어요.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남자친구 엄마가 오빠를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쪽이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어디 사돈 될 사람한테 반말을 합니까? 저도 제 동생 그런 집안으로 절대 못 보냅니다. 오빠가 다시 단호하게 말하며 저를 바라봤는데, 그 순간 제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엄마, 아빠, 오빠가 나 때문에 이런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한 마음에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제 모습에 당황한 남자친구가 무슨 짓이냐며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요. 무슨 짓이라니? 너네 엄마가 우리 가족에게 먼저 무례하게 행동했잖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거니? 나 너랑 결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너네 집 수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며 제가 남자친구를 노려봤어요. 뭐? 결혼이 장난이야? 어른들 다 모셔놓고 뭐 하는 짓이야? 남자친구가 소리까지 질렀어요. 너네 엄마가 지금 그러잖아. 수준 차이 난다고. 아니, 우리 엄마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우리 집이 더 잘 사니까 양보했다고 그런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오버하냐고. 까놓고 너네 집 평판이 그러니까 자격지심인 거잖아. 남자친구가 우리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고, 그 순간 제가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 남자친구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쯤에도 남자친구는 정신이 반쯤 나가 보였는데, 얘, 너 우리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니?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도 하지 않은 채 우리 가족들을 보며 빨리 일어나, 나가자 라고 말한 뒤 급히 그 룸을 나와버렸어요. 너 이대로 가면 진짜 끝이다.
남자친구가 제게 다시 소리쳤고 진짜 어이가 없네. 너랑 나랑은 벌써 끝났거든? 길 가다 마주치더라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마라. 라며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뒤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지만 차단해버렸고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때 그 순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감히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구나 라며 사과를 했어요. 아빠, 내 눈 똑바로 봐.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저런 인간들과 가족이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나는 그 누구라도 아빠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 안 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아빠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 제가 아빠에게 또박또박 말을 했는데 아빠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도대체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디를 가든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주 당연한 것이었으며 또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살았던 것인지 제 자신이 한심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렇게 2년쯤 지난 어느 날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제게 관심이 있다고 다가왔지만 그런 직원의 고백을 제가 단번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씩 제게 다가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거기다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둘이 사귀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다영씨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라며 그 사람이 제게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세요. 건설 현장이요? 진짜요? 우리 아버지도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그 일 그만두고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 전전하시다가 못 견디고 혼자 나오셨다는데 그 뒤부터 안 해보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이신데 열심히 일하셔서 그래도 지금은 살만하세요.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죠?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이만큼 키워내셨는데 저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우리 아버지 정말 너무 멋지죠? 라며 활짝 웃었는데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빛이 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은데요. 아버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멋져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서로 비슷한 환경 쪽에서 자란 것에 대한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가까워졌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닮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상견례를 하는 동안 양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거기다 우리 아버지랑 시아버님 두 분의 대화가 끊이질 않을 정도였는데 두 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대화를 하셨어요.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현재 아이를 낳고 출산 휴직 중입니다. 시부모님도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분들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일을 그만두셨기에 시아버님과 우리 아버지는 시간만 되면 두 분이서 만나서 수다 떨기 바쁜 지경이었어요. 그런 두 분을 보며 시어머님이 아니 여자들도 아니고 무슨 남자들이 저리도 할 말이 많을까? 신기하지 않니? 우리가 2년은 2년인가 보다 라며 신기해하실 정도였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답니다. 우리 오빠가 땡땡 경찰서 경제범죄 쪽에 근무 중인데 어느 날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그 인간 아버지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갑자기 오빠가 전 남자친구 아버지 회사 이름을 물어봤어요. 땡땡 회사, 끔찍해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건 왜 물어봐? 제가 오빠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라며 오빠는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세상에나 전 남자친구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배임 횡령했다는데 전 남자친구 아버지 회사 집이 압수수색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빠가 그날 제게 그 회사 이름을 물어본 거였고요.
오빠가 제게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미 여기저기에 다 알려졌었기에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주는 듯 했어요. 그렇게 그 인간들 집안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모양인데요. 전 남자친구 엄마가 겁에 질린 채 있었다는데 어찌나 겁에 질려 있던지 우리 오빠도 못 알아보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 남자친구가 우리 오빠를 알아본 것 같다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중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오빠 말로는 그 인간 아버지의 죄가 절대 가볍지 않았기에 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요. 거기다 전 남자친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데 아버지 회사가 그렇게 되고 이혼까지 당했다는 소리만 얼핏 들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견례 날 우리 가족에게 했던 짓들이 생생하게 생각나면서 결국 그렇게 벌 받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런 짓과 엮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가슴을 몇 번이나 쓸어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댁이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들 좋은 분이셔서 정말 저는 행복하답니다. 돈보다는 사람 인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얄미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어요. 시누이는 44살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가셨어요. 웬만한 남자보다 더 드센 성격에 먹는 것은 또 엄청 잘 드셔서 덩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밥을 먹으면 정말 장난 아니게 많이 드셔요. 집에 있는 쇠로 된 납작하고 넓은 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밥을 먹습니다. 국그릇도 아니고 그 큰 대야 같은 볼에다가요. 한 끼에 보통 사람이 먹는 밥의 3-4배 넘는 양을 먹고 또 반찬은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일주일치 반찬을 해놓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네요.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제가 동네 반찬 가게에서 꽃게 양념 무침을 사서 따로 참기름 두르고 고춧가루 추가해서 간을 조금 더해서 내놓은 적이 있어요.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그게 입에 맞으셨는지 너무 맛있다고 다음 주까지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 시어머니와 시누이 식성을 아니까 큰마음 먹고 시댁을 가기 3일 전에 15만원어치 양념 꽃게를 주문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냥 이번엔 좀 원 없이 드시라고 가져갔어요. 양념도 넉넉하게 달라고 특별히 주문해서 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꽃게가 비싸다고 해도 15만원이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만원치만 사도 우리 가족이 일주일을 두고 먹는데 15만원어치를 사간 그날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하루 날 잡고 그걸 다 드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양손에 양념 꽃게가 들은 검정색 봉지를 들고 시댁에 도착하니까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검정색 봉지만 홀라당 가지고 식탁으로 가시더라고요. 손도 안 씻고 봉지를 쭉 찢어서 그 자리에서 절반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봉지에 있는 양념을 쭉쭉 짜서 겉절이 담글 때나 쓰는 연두색 대야를 가져와서 밥을 비벼 드시더라고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걸고요.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시아버님은 인상을 쓰면서 며느리 왔는데 좀 자제 좀 하라면서 끌끌 혀를 찼고요. 사실 시아버님은 어머님과 시누이의 그런 모습을 약간 반 포기하신 상태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키가 작고 살이 통통하게 찐 반면 시아버님은 키가 188에 굉장히 마른 체형이거든요. 남편도 아버님을 닮아서 굉장히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이고요. 남편과 아버님 둘 다 식욕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머님과 시누이의 그런 모습을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해가 되진 않지만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네요. 남편이 형이 한 명이 있어요. 장가를 가셔서 저에게는 아주머님이죠. 아주버님은 7살짜리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신이셔서 시댁에서 크게 상 차려놓고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회를 좋아하셔서 회를 위주로 하고 어린애들은 회를 못 먹으니까 애들 따로 먹으라고 치킨 텐더랑 피자 몇 조각을 따로 준비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애들 먹으라고 준비한 걸 애들이 입도 안 댔는데 기를 쓸면서 홀라당 다 먹어버린 겁니다. 옆에서 정빈이가 그만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팔뚝을 막 잡아당겼는데도 그냥 뭐에 홀린 듯이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결국 애들은 한 입도 못 먹고 다 먹어버린 빈 그릇을 보며 정빈이가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서 아버님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은 어머님과 시누이 식성 때문에 질려버린 것 같았고요. 사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밥을 많이 먹던 말던 제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죠. 그건 사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몸매가 날씬하거나 조금 마르면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시면서 욕을 합니다. 제가 위로 언니가 한 명이 있는데 언니가 취미로 필라테스 하다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서 지금은 구민센터에서 강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니 권유로 필라테스를 배워서 어느 정도 몸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필라테스로 제가 다리살이나 뱃살을 많이 뺐거든요. 살을 빼고 시댁에 가니 신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 하면서 빠졌어요. 자세 교정도 되고 군살도 빠진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이참에 어머님이랑 한번 필라테스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서 핸드폰으로 한참을 찾아보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필라테스 한다고 말을 한 이후로 저한테 한마디도 말을 안 걸더니 집에 갈 때는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댁에 갈 일이 생겨서 들렀는데 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필라테스인가 뭔가 해서 그렇게 몸이 빼쩍 말랐냐 하시더라고요. 당황해서 네? 라고 하니까 너는 가슴도 없고 골반도 없고 나는 그런 몸에 저도 안 갖는다. 볼품없어서. 돈 주고 운동을 왜 하니? 밖에 나가서 걷거나 산에 가지. 겉멋들어서 빼짝 고른 몸 만들어주는 운동이나 배우고. 참 말세다 말세.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화가 나셔서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며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속으로 부러워서 그러시는가 그냥 무시하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슬슬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던 참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지니까 살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찌더라고요. 막달에는 88kg까지 쪘습니다. 벌겋게 살이 다 트고 아이 낳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원래 몸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는 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아이 낳고도 딱 10kg만 빠지고 더 이상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몸에서 너무나 많이 달라져 속상해하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말랐을 때는 말랐다고 뭐라고 하더니 살찌니까 또 살쪘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살 언제 다 뺄 거냐면서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고 아무 말 안 해도 속상한데 시모와 시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미워지고 우울한 감정도 더 심해져서 옆에서 보다 못한 언니가 일 끝나고 저와 함께 운동을 같이 해줬어요. 식단 조절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운동도 하면서 점심은 기본으로 미역국에 나머지 반찬들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저녁은 샐러드랑 닭가슴살, 곤약으로 요리한 것들 그리고 배고프거나 허기질 때 남편이 사준 곤약 젤리를 먹으면서 6개월 동안 49kg를 뺐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마음 약해질까봐 일부러 신우랑 시모도 안 만나고 언니랑 남편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만 만나면서 멘탈 관리도 했지요. 아이 낳기 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원래 몸으로 회복을 했어요. 자신감도 덩달아 오르고 있던 어느 날 신우랑 시모가 옛날에 가져온 양념꽃게가 너무 먹고 싶다면서 돈 줄 테니 10만원어치만 사다 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아이 낳은 며느리한테 별걸 다 시키는구나 하고 알겠다고 하며 남편을 통해서 꽃게 사서 보낸다고 했죠. 원래 남편 시켜서 꽃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가서 살 빠진 모습도 보여줄 겸 오랜만에 외출도 하자 해서 저도 시댁으로 갔습니다. 살 빠진 제 모습을 보자마자 시모랑 시누이가 입을 쫙 벌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엄청 묻더라고요. 제가 살을 빼고 오니 약간 뭐랄까 불안감? 초조함, 부러운 감정이 들었나 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뺀 거냐고 엄청 묻더라고요. 사실 신우랑 시모도 그동안 살 뺀다고 한의원에 가서 살 빠지는 약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약품들이며 뭐며 쓴 돈만 해도 거의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를 부러워하는 그 눈빛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 기분을 숨기고 덤덤한 표정으로 그냥 미역이랑 곤약으로 식단 조절하면서 운동했다고 말했죠. 배고플 때마다 곤약 젤리 먹으면서 미역으로 열량 보충하면서 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알겠다면서 바로 핸드폰을 찾더니 곤약이랑 미역을 주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별 신경 안 쓰고 꽃게 갖다 주고 바로 일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날 갑자기 남편이 큰일 났다면서 시모랑 신우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본인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고, 그냥 아버님이 전화와서 신우랑 시모가 갑자기 계속 토하고 배를 잡고 쓰러지길래 119 불러서 병원에 갔다고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옷 입고 병원에 차 타고 호다닥 갔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알려준 그 식단 관리, 그걸 하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미역이랑 곤약으로 식단 관리했다고 한 제 말만 듣고는 곤약이랑 생미역을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서 밥 대신 먹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말로는 마른 미역에 설탕 뿌려서 다시마 튀김 먹듯이 먹었다고 하네요. 곤약도 그것을 평소에 밥 드시는 양만큼 먹어서 그렇게 탈이 난 거였고요. 제가 말한 식단 조절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미역국으로 몸 영양소 보충하고 틈틈이 배고플 때마다 조그만 봉지에 들어있는 곤약 젤리를 먹은 건데, 그걸 그렇게 먹었으니 배에서 곤약이랑 미역이 다 불어서 식도로 역류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곤약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게 이렇게 거하게 먹을 경우 소화가 안 돼서 정말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미역을 그 많은 걸 우걱우걱 씹어 먹었으니 뱃속에서 그게 가만히 있을 리가 있었나요? 퉁퉁 풀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렇게 시모는 복강경 수술을 하고 신우는 다행히 위장에서 소화가 되었네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제 얼굴 보기 창피하다고 얼른 집에 가자고 하고, 신우는 저 보더니 펑펑 울면서 자기도 살 빼고 싶었다고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병원에서 알게 된 사실이 신우가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는데 그것 때문에 따돌림도 받고 해서 스트레스로 더 먹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어머님 집안이 살이 잘 찌는데 잘 먹고 그만큼 살도 많이 찌는 그런 집안인가 봐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작심삼일이었고 제가 살 뺀 거 보고 자극받아서 살 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응급실까지 와서 자기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왜 신우랑 시무가 저한테 그렇게 모진 말로 저를 깎아내린지 알겠더라고요. 참, 속사정을 들으니 어른이지만 딱하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실을 저희 언니한테 말하고 언니가 신우와 시모를 위한 식단을 짜주고 시댁 근처에 언니 지인이 아시는 트레이너분을 연결시켜 주었네요. 신우와 시모는 당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천천히 살을 빼고 있네요. 응급실에 갔다 온 계기로 신우의 속마음도 듣고 시모도 제가 살 빼는 걸 도와준다는 말에 감동받았는지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응급실을 계기로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기에 신우와 시모를 끝까지 도와줄 예정입니다. 차마 속사정까지 다 이야기한 사람을 내팽개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저도 시댁과 사이가 좋아지니 마음이 편하네요. 그럼 저는 저녁 차리러 가야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적게 된 이유는 그년이 언젠가 한 번쯤은 이 글을 봤으면 해서입니다. 보게 되면 뜨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말 돌이켜보면 행운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성장하여 어른이 되기까지 손쉽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사회에 나와서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은 전 여자친구가 저를 속이고 결혼하려다가 본성 드러내고 파혼한 게 최고의 행운이지 않을까 싶더군요. 여자친구랑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다면서 저한테 한번 만나보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으나 친구가 적극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하니 결국 친구 집에 놀러간 날 저에게 말도 없이 그 여자 보고 놀러오라고 말해서 3명이서 그렇게 같이 밥을 먹게 되면서 여자친구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어찌나 저를 포장해서 말해주던지 제 입으로 말하기도 전에 저희 집이 어떻고 제가 어딜 나왔고 지금 어디 다니고 줄줄이 저에 대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저에게 부쩍 관심이 많아 보였고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면서 살갑게 대했지만 저는 그에 반해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좀 잘못된 선입견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공무원, 교사 이런 부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은근히 날로 먹으려는 마인드들이 많았고 자부심도 괜히 뛰어나서 자기가 마치 최고의 신부감인 척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여자친구도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월급은 쥐꼬리만 하면서 말하는 거는 자기 월급이 얼마가 될 거라고 말하며 여행이나 다니려고 매번 계획하는 거 보니 곁에 모은 돈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자기 집에 저희들을 초대했지만 친구는 고향에서 보내주신 음식들을 차려주고 조리까지 했는데 밥을 먹고 난 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자 여자친구는 저에게 다가와 손님인데 설거지를 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밥 차려준 건 먹었으니 이렇게라도 밥값 해야죠 라고 말하자 그럼 자기가 뭐가 되냐며 저를 나무라더니 저를 살포시 밀어내고는 자기가 하겠다며 설거지를 하는데 그때부터 여자친구의 성향은 조금 미웠으나 결국은 끝내 사귀었던 제가 참 멍청했던 거죠. 여자친구는 그 이후로도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며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행 갔다가 제가 생각나서 샀다며 선물을 사온다던가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제 생일날 겨울이 코앞이라고 직접 손으로 짠 목도리를 준다던지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사귀지도 않은 상태로 애매한 관계를 5개월 동안 유지하자 여자친구가 하루는 도저히 자기가 짜증나서 못하겠다며 저보고 구질구질하게 이제는 매달리지 않을 테니 마지막으로 그럼 술 한 잔 사달라고 하더니 술을 미친듯이 마시고 갑자기 펑펑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더군요. 네가 뭐가 그리 잘나서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냐는 둥,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는 둥. 저도 학창시절에 누군가를 좋아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 여자친구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게 화근이었던 건지 술이 문제였던 건지 그날 우는 그녀 모습에 넘어가서 끝내 서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그녀를 받아들이고 잘 대해주기 시작하자 여자친구는 엄청 행복해하면서도 저에게 더욱더 잘하더군요. 근데 사귄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무렵부터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아주 노래를 부르듯이 하더군요. 맨날 하는 말들이 우리 결혼하면 이었습니다. 아이는 몇 명을 낳고 집은 어디서 지내며 등등이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부모님께 넘겨받은 집이 있어서 거기서 출퇴근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우리 이제 사귄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겨우 이제 2달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니 여자친구는 갑자기 펑펑 울면서 그럼 자기랑 결혼도 안 할 건데 사귄 거냐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좀 숨이 막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너랑 나랑 성격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 내가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그러냐니까 여자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이미 반년을 죽도록 매달렸는데 그 기간 포함하면 7개월이라고 그럼 된 거 아니냐는 말에 제가 할 말이 다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런 성급한 여자친구에게 재차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연인의 전과 후는 정말 명확하게 나뉜다고 생각한다고. 내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대할 수 있는 것과 내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 이런 거 나한테는 진짜 중요하니까 결혼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불만이 가득 찬 여자친구를 겨우 달래놨더니 여자친구는 저에게 사실 발령학교가 원래는 제 회사 다니는 곳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결혼하면 발령지를 회사 근처로 옮길 거라며 주변에도 이미 싹 다 말해놓았다고 하는데 순간 제 머리가 아프더군요. 그래도 그렇게 결혼하자고 보채는 거 말고는 저한테 진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음식도 해놓고 가고 혹시나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정말 보고하듯이 계속 자기 만나는 사람들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오해의 여지 같은 게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런 여자랑 만약 결혼하게 되면 뭐 바람이나 가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연애한 지 6개월이 넘어가자 점점 결혼할까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집에서는 제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자 교사 아주 좋다며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약간 미심쩍은 눈길로 바라봤으나 아버지께서는 제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그날부터 매일같이 저를 불러다가 나이가 30이 넘었으니 빨리 결혼을 하라는 둥, 집도 있겠다, 더 나이 들면 더 안 좋은 애들만 나타나니 그냥 만난 김에 결혼을 하라면서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반응을 보이실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가진 마음은 정말 내가 이 여자한테 평생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초반에 여자친구가 보여줬던 태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걸리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그만 좀 말씀하시라고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화까지 내며 다툴 정도였죠. 거기에 여자친구는 잊을만 하면 결혼 박람회 패키지 이야기를 꺼내며 온갖 헛소리를 하는데 아버지의 여자친구에 양쪽 다 몰아붙이니 저는 숨이 막히기 시작해서 끝내 결혼하자고 승낙을 해버렸죠. 그렇게 여자친구 집에 처음 가서 인사를 드리니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약간 이상했었습니다.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아버지 형제는 몇 명이고 아버지가 언제부터 성공했는지 재산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제가 부모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살면서 그런 거 잘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몸 건강히 낳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대놓고 속물 같지 않냐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단지 저는 여태까지 집 구해주신 도움만 받은 걸로 충분하고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제 스스로 열심히 사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아주 대놓고 똥 씹은 표정을 보여주시면서 그날 어떻게 넘어갔었죠.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랑 싸웠습니다. 오빠 혼자만 그렇게 고고한 척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알아보는 것을 그렇게 개무시하듯이 말해야 되냐고, 오빠 집 좀 잘 산다고 해서 자기 집 무시하냐는 말에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봤자 듣지도 않고 싸우던 게 몇 번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집은 시골에 있습니다. 부자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아버지의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승진 못하는 공무원이고 엄마는 가정주부 하면서 식당 일을 나갑니다. 딸 자식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딸아이 교사 됐다고 아주 그냥 장사짓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집 부자라고 여자친구가 말을 했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자기들 질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해버리자 괜한 자격지심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시덥잖은 이유로 여자친구랑 싸우고 급기야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결혼 다시 생각하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태세 전환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막상 결혼한다니까 이상하게 예민해진 것 같다더니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빨리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또 졸라댔고 아버지도 또 여자친구를 보더니 빠르게 상견례를 잡자고 하셔서 머리가 아팠었죠. 아버지께 여자친구 집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별거 아닌 듯 취급하면서 당연히 유복한 집에 시집 보냈는데 사위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보고 싶은 거 아니겠냐며 괜찮다는 듯이 넘어가는데 엄마는 옆에서 반대로 난리를 치면서 개념이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엄마에게 당신이 반대 상황이었어도 물어봤을 거라며 또 그렇게 없이 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자격지심 있는 거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저를 끝내 설득하셨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 날까지 잡았는데 상견례 당일날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는 결혼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니까 저보고 자기한테 숨기는 게 있지 않냐고 하더군요. 아니 대체 내가 뭘 숨겼냐고 물어보니 오빠 왜 빚이 있는 거 얘기 안 했냐고 진짜 저를 마치 사기꾼으로 몰아가더군요. 부모님이 주신 집 그걸로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들고 있으면서 오빠는 그 집이 마치 순수하게 자기 집인 것처럼 말하냐길래 저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니까 요즘 세상이 투명해져서 등기부 등본만 떼어보면 다 나온다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 물으니까 오히려 여자친구는 저한테 결혼 전부터 빚 있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남자를 자기가 어떻게 믿냐며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젠 오빠의 집안까지 의심스럽다고 아버지 사업하신다는 것도 돈 있다는 것도 혹시 다 거짓말 아니냐고
그러면서 외제차 세단 타고 다니며 빚으로 허세 부린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길래 저도 끝내 폭발했습니다. 내가 언제 집에 돈 있다고 말한 적 있냐고. 나는 돈 없어서 차도 없이 다닌다고. 네 말대로 돈이 많았으면 외제차 사고 했겠지. 그리고 내 나이에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이 10억짜리인데 아파트 산다고 담보대출 받은 걸로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냐고. 그렇게 말하는 너네 집은 그럼 얼마나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결혼할 때 그럼 집이라도 한 채 사주냐니까. 여자친구는 저에게 사기치자 걸려놓고는 끝까지 이기적이고 뻔뻔하다고. 나는 정말 까딱하면 너 같은 남자와 결혼할 뻔했는데 어쩔 뻔했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이 상황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상견례 당일날 여자친구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이런 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 상황을 부모님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상견례 당일 어머니는 머리 좀 꾸민다고 미용실도 다녀오셨고 옷도 이제 차려 입으신다길래 제가 정말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이후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리니 아버지가 헛웃음만 치시더군요. 그렇게 말없이 한참을 침묵이 돌다가 아버지는 어머니께 사과를 하며 자기가 여자 보는 눈은 당신보다 못하다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며 말씀하시기를 그런 여자친구 집에 들여놓으면 필히 집안을 말아먹을 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잘된 거라고 축복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은 하지만 기분이 참 거지 같더군요. 특히 더 거지 같던 것은 이 미친 여자가 지인들에게 자기가 피해자인 것 마냥 우리 집을 사기꾼처럼 포장해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더군요. 거지 같은 집에 허세만 가득해서 결혼할 뻔했다는 둥 입만 열면 허세에 거짓말이라길래 제 친구들이 제 성향을 잘 아니까 이 여자가 요즘 이러고 다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얽혀봐야 뭐하나 싶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저에게 세금 다 내고 중형 외제차를 한 대 사주시고는 아파트 이외에도 아버지 명의의 건물도 하나를 양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일부러 그녀에게 말 안 하는 식으로 이번에 이렇게 돼서 이 건물 빚 하나도 없이 양도세 다 넘기고 받았다고 남의 말 믿고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그 여자 보고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한 번만 더 이런 헛소문 돌아다니면 변호사 통해서 고소해서 바로 감옥 쳐넣을 테니까 조심하라고 말해달랬더니 3일도 못 되어서 여자친구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는 진짜 저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자기 부모가 사실 그렇게 알아보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면서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방해했다면서 그래서 자기도 진짜 그런 줄로만 알고 이렇게 된 거였다고 쇼를 하길래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하기를 내 건물 이번에 새로 받은 그것도 등기부 떼어봤냐고 이제 와서 쇼하지 말고 너 같은 쓰레기랑 결혼하는 남자가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고 한번 평생 벌어보라고 네가 이런 건물 1층이라도 살 수 있는지 그래도 나는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네가 이렇게 본색을 드러낸 덕분에 내 인생에 이혼남이라는 기록은 안 남게 해줘서 너 같은 여자랑 진짜 결혼했으면 언제가 되었든 간에 무조건 이혼했을 텐데 정말 큰돈 안 들이고 걸러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제 연기 그만하고 꺼지라고 말하고도 계속 울면서 부여잡는 걸 저는 밀쳐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눈물 짜며 전화를 계속하길래 바로 차단해버리고 마지막으로 문자도 차단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회사 앞에 찾아온다든지 또 쇼하면 경찰에 바로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다시는 엮이지 말자고 말했네요. 여러분들도 남녀를 떠나 절대 결혼만큼은 시간에 시기에 떠밀려서 결혼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